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아주 뜨거운 선거 현장입니다. 경기도 하남 갑입니다. 하남 갑. 이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용 후보가 워낙 아주 역동적인 후보죠. 그래서 그런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아주 힘이 넘치십니다. 자, 이용 후보의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 국회의원이자 하남시 갑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몇 달 전이네요.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강서 선거 패배 후 침체됐던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좀 뒤집어 엎어서 쇄신하고 활력을 되찾자. 그러면서 친윤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없어도 좀 사선오선한 중진들에 좀 용퇴하거나 좀 험지로 출마해달라, 그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네. 그때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요청에 응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이용 의원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원희룡 장관이 이제 또 응답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윤석열 정부를 위하고 우리 당이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네. 뭐든지 다 수용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 불출마 포함해서 뭐든지 제가 수용을 하겠고, 예, 당이 원한다면 뭐 불출마든 예. 아니면 험지든 네, 예, 수도권에 어디든 다 가겠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죠. 네.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 하남 갑에 출마하게 됐네요. 네네. 그동안에 좀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저는 2015년부터 하남에 거주를 해왔고 네. 9년 정도 지금까지 뭐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역 정치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사실 시작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네, 그리고 어딜 다녀도 이 지역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사실 달갑진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런 예. 적이 좀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라는 자를 갑자기 내려보내는 바람에 아주 뜨거운 관심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추미애가 이제 상대가 됐다 네. 했을 때 어떠셨어요? 오히려 좀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두 손 두 발 다 묶어 놓았거든요.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핏 기억하는 게 추미애가 어떤 뭐 지역 간담회가 던가라고 했을 때 감히 내 말을 거역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그런 말 썼어요. 예, 예. 예. 이 거역이라는 말을 썼다는 표현은 여기 와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과연 이 거역이라는 말을 좀 쓸까?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후보가 물론 거물급이지만은 예. 그동안에 어떤 국민들한테 했던 행동들, 그다음에 어떤 이 법무부의 직원들한테 했던 행동들 이런 네. 것들을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에 추미애 후보는 정치권에 좀 은퇴를 시켜야겠다는 제가 마음으로 그런 각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리해주겠다? 네. 추미애가 김대중이 밑에서 줄 잘 선 덕분에 뭐 국회의원 다선은 됐지만 그 아주 기본이 안 된 자예요. 네. 법무장관도 장관이지만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체계고 행정 체계인데 이거를 뭐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뭐 거역하니 많이.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된 추미애가 여기 와서 우리 이용 후보 말씀대로 하남 시민인들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지 윗사람으로 모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 추미애를 차제에 여기서 정리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배척당하고 배제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집권당 여당 맞나 싶어요. 여당이라고 하는 거, 집권당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뭘 여당이라고 부르냐면 대통령이 소속해 있으니까 여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으면 이 국민의힘은 여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뿌리인데 국민의힘의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얄팍한 기회주의자들이 설치는 바람에 뭐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만이 되는 것처럼
또 대통령과 가깝다고 언론에서 규정하면은 마치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용 후보도 그동안 당내에서 좀 이리저리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뭐 죄가 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 입당하기 전부터 2021년 7월부터 이제 수행시장을 좀 맡았었고, 그다음에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 아침 5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하루에 저는 거의 한 18시간에서 19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또 어떨 때는요. 광주 갔다 돌아오면 12시입니다. 네. 그럼 다음날 다시 5시에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마음적으로 오로지 정권 교체 하나만으로 그렇게 11개월을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뭐 당치도 않은 어떤 명칭을 써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뭐 죄인처럼 이런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오히려 좀 이게 상황이 좀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마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잔머리로 정치 거꾸로 배운 자는 지금 이제 스스로 몰락하고 있으니까 뭐 더 우리 이영우 후보가 얘기할 거리도 못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 국회 정치판에 수행비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교체를 해줘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 18시간 수행하는 건 보통이고 특히 선거 때는 거의 24시간 같이 다녀야 되는데 늘 후보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고 후보보다 늦게 끝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걸 어떻게 11개월씩이나 하셨어요? 워낙 기본 체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아니 기본 체력도 기본 체력인데요. 그때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은 당이 완전히 파산난다는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아주 절박함이 있었죠. 그때 103석이었죠 저희가. 근데 우리가 지방선거도 그때는 거의 90%가 아마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차지하고 있을 때요. 의회 의석수 민주당은 180석, 그다음 지방의회 90석.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은 정권 교체밖에 없거든요, 사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다음 지방선거 때 우리가 조근한 의석수를 찾아오고 지방선거의 의석수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우리가 22대 총선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온 후 가장 그 가까이서 밀접하게 이 보좌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까이서 한 11개월 하다 보면 진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거 때도 항상 보면은 첫 번째로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 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직하게 돌파력 있게 돌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육, 노동, 그다음에 연금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지금 의대 정원을 3,00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2,000명.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도 두 아이의 아빠지만은 병원을 가면 보통 뭐 최소 1시간, 많게는 2시간씩 기다리지. 근데 그러면은 부모들이 발 동동 구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충분한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전 결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화물연대하고도 굉장히 어떤 대립값을 좀 세웠잖아요. 화물연대 측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인기 대통령이 아닌 등 돌리지 않고 돌파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후보 때부터 상당히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서 관찰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잔머리 쓰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직하게 이게 옳다 그러면은 정면 돌파. 그 결과는 국민한테 맡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 이용 후보처럼 진짜 우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부고장 말고는 뭐든지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는 게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권 여당 의원이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는 개가 사람 부른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야. 근데 집권 여당 의원 중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건 사람이 개를 문 사건처럼 다뤄진다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좌편향 언론들이 막 그걸 크게 다루고 증폭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료개혁도 자꾸 정부가 뭔가를 대화에 응해야 되는 것처럼 한두 마디 하면 언론에 나. 이정섭 장관 사건도 뭔가 이거 임명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면 언론에 나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이름 한번 나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범여권의 균열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죽는 길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런 이 잘못된 정치, 잘못된 풍토가 저는 국민의힘 안에 아주 만연해 있다. 오죽하면 그래 자기들이 뽑아놓고 대통령 탄핵까지 했겠냐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 우리 자유표가 옥석을 잘 가리자. 그냥 보수 달고 다닌다고 해서 다 보수가 아니다. 정말 올바른 원칙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끝까지 자기 손해를 보더라도 밀고 나가는 그런 우직한 정치인들을 단 몇 명이라도 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전부 다 채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하남시 갑 유권자들께서 이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거를 바란다면, 그러면 이 이영 후보 같은 사람을 꼭 국회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 들어가시면 이제 재선이 되시는 건데, 네네. 어떤 의정 활동 계획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우리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힘을 보태줘야 되고요. 예. 그거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전 뭐 책무이자 또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야당 가버려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범야권 180석이고 우리는 113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멈춰 있냐 아니면은 다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펼쳐 나가냐, 그런 큰 국면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정부의 정책,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막 반대 입장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입법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입법 독주를 한 부분이 뭐 기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자신에 대한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공당의 이익의 정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좀 저는 뒷받침되고 싶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는 비례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이라는 걸 이제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지역구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요,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 화두로부터 24시간 한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에 그 이현재 시장도 잘하고 있고 있지만 역시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요구와 기대가 상당히 있고, 네네. 또 이영 후보가 재선이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이걸 하남 시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기대가 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우리 이영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하남 발전은 어떤 그림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0일은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미래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은 4월 10일 동안 하남의 미래가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하남시가 그동안에 발전이 좀 미비했던 거나 발전이 멈춰 있었던 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고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지자체가 발전을 많이 하려면은 국회 예산을 많이 좀 따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근데 하남시는 대체적으로 이 시장이 국민의힘이면 국회의원은 민주당이고, 또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면 시장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한 2, 30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건설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행 계획이나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건설적인 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뭐 시장과 아니면 국회의원과 손발이 맞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이 하남시 이 선거는 저는 하남의 미래라는 게
저는 정부하고 소통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현직의 시장 이현재 시장하고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예.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이 3인 일체가 되면은 네. 시 발전은 저는 가속도가 저는 급속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하남 주민들, 하남 시민들께서 한 번 더 힘소속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동안 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 2년 전에 시장을 우리 국민의힘의 이현재 시장 뽑아놨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퍼즐 맞추듯이 하남 가불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서 제대로 팀워크를 이뤄서 하남 발전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보자. 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건 있네. 이현재 시장 제가 예전부터 잘 아는데 엄청 일벌레예요. 네네. 아까 근데 한 20시간 대통령 수행했다면서요. 네네. 두 사람이 붙으면 뭐 사고가 나도 크게 날 것 같은데. 이현재 시장님 굉장히 좀 부지런하십니다. 아, 그럼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네. 예. 발로 뛰는 정치를 그렇죠. 또 하시는 분이고 또 말로만 하시는 정치는 또 아니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또 국회의원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현재 시장님이 예전에는 재선 국회의원의 정책위장 출신입니다. 그랬죠. 예. 네.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남시 발전에 있어서도 예산도 많이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이 뒷받침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지역 정치를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외롭다. 아,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같이 도모해줄 사람이 좀 부족한 것 아하, 같다.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장님과 같이 또 현안에 대해서는 또 국토부 장관하고 또 면담을 또 추진하고 문체부 장관도 면담 추진하고 환경부 네. 장관도 추진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그걸 추천하셨어요? 네네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고서 내가 좀 적극적인 그래요. 면을 좀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재 시장이 이제 재선 의원 출신이고 정책위 의장을 여기만 정책통이지만 그래도 그냥 현직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다루는 기재부나 또는 그 인프라 하는 국토부의 장관 만나는 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냥 과장 정도 만나는 게 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이제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이용 후보가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니까. 네네. 저는 이용, 이헌재, 또 이창근 이러면 정말 환상의 복식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네. 서울시 편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하남이 현안에서 좀 안 물어보시는지. 하남은 제가 느꼈을 때 좀 불균형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남이. 네. 위례라는 좀 신도시가 있고 또 가밀이라는 신도시가 있고 이제 교산 신도시가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미사 신도시가 있고 34만 인구 이렇게 4개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국에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사실이요. 예. 4개의 신도시 정도면은 최소 50에서 60만 정도 인구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례 신도시나 가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원도심하고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네. 예. 그리고 배차 시간도 없고 교통도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나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하남 위례, 성남 위례, 송파 그렇죠. 위례가 예.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도로만 건너면은 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의료시설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하남시 서울 편입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하남이 서울 편입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남의 위례가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행정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송파 예. 위례고, 네, 뭐 하남 서울시 하남 뭐 구가 되던 아니면 서울시 하남 뭐 자치시가 되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행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좀 냈는데요. 구리하고 김포하고는 다른 조항이 하나가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생활권과 밀접한 곳은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가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남이 서울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하남 위례는 송파로 편입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에 그런 특별법을 좀 발의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지금 이제 이 서울시 편입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라든지 구리라든지 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고양도 있고 또 부천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남은 그 점에서 서울시 편입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그러나 그 특성이 있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입니다. 뭐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인데 하남갑 상대는 저 추모식이라 그래요. 그 우리 이용 후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그랬으니까 더 긴 말씀 안 드리겠고 하남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용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상대가 뭐 추미애 후보가 됐던 아니면 누가 됐던 그걸 고려하지 않고 저 오늘 우리 이용 캠프의 슬로건처럼 오직 하남 시민, 오직 하남 발전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월 10일 총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프로바둑에는 관상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둘 때 상대 얼굴도 쳐다볼 필요 없다. 그런데 워낙 저 스포츠에서도 프로 최고 탑 클래스에서 하셨기 때문에 뭐 상대가 축은 뭐가 그거 상관없다. 오로지 하남시만을 보고 하남 시민만을 보고 4.10 총선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 갑 이용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